뭐 이제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어쨌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입증이 되면서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감호가 얘기했듯이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더 무거운 게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그때나 지금이나 3대 1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입증을 했다 그랬잖아.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자들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냈단 말이지. 스펙트럼 분석. 자, 그럼 스펙트럼이라는 게 일단 뭐냐? 요걸 알아야 된다. 스펙트럼. 선생님 좀 이따 이제 그림을 하나 띄울 건데, 그러니까 왜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니네 빛과 파동이라는 거 배우면서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워가지고 뭐 생각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햇빛이 있죠. 햇빛 우리 이렇게. 꼭 햇빛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형광등 불빛 혹은 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그지? 뭐 이렇게 얇은 틈에 통과시켜. 그래서 그 빛을 이제 프리즘이나 분광기라는 데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됐었지? 소위 말하는 이제 무지개 색깔 띠가 쭉 나타나잖아. 그지? 무지개 색깔 띠가 쭈르르륵 나타난다.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자, 사실 빛 안에는 아까 파장이 있다 그랬잖아. 빛이라고 하는 게 파장에 따라서 여러 종 구분을 하거든. 그 빛들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하지. 그러니까 요 이제 햇빛에서 나오는 빛을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이 요게 이제 딱 맺히는 거지. 딱. 근데 그 가시광선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연속적으로 쭈르르르 색깔 띠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연속 스펙트럼. 그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이 그림을 하나 봐봅시다. 좀만 기다리면은 이제 그림이 뜰 텐데. 이런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림 뜨기 전에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였어? 그 우리가 얘기하는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인 색깔의 띠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여기 이제 그림이 뜬다. 자, 그래서 보면 너무 밝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이게 햇빛이야. 햇빛에서 나오는 빛을 얇은 틈을 통과시키는 거야. 통과시켜서 프리즘이나 분광기라는 데를 지나가게 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뭐야?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쭈르르륵 나타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 빛은 뭐 파장에 따라 또 나누기도 한다 했지만 가시광선도 마찬가지야. 색깔에 따라서도 파장이 다른 거야. 자,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마다 파장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 그래서 참고로 빨간색은 파장을 람다로 표시하는, 파장이 길어. 파란색 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햇빛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햇빛 안에는 모든 파장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다 도달을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쭈르륵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뭐 예를 들어 여기 고온의 기차라고 돼 있긴 한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에 손전등이 하나 있는데, 손전등이 이렇게 있는데, 손전등에다 내가 파란색 셀로판지를 끼웠어. 그럼 여기서는 뭐만 파란색 빛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 안에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 다 있지만 파란색 빛만 나오게 한 다음에 뭐 그것을 슬릿을 통과시켜 가지고 프리즘 통과시켜.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 빛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만 여기 올 거 아니야. 그 파란색에 해당되는 애가 선으로 나타난다고. 얘네처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뭐 물론 이제 방출이냐 흡수로 또 나뉜다만 차이는 어쨌든 연속 스펙트럼 안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 스펙트럼은 뭐야? 특정 파장의 빛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요거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걸 알아내기 위한 거잖아. 사실 얘가 중요해. 예.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사실은 태양, 햇빛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는 하거든. 근데 아무튼, 자, 만약에 이런 거지. 여기 어떤 별이 있어. 별에서 이제 별빛이 나올 거 아니니? 대부분의,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별은 태양하고 성분이 비슷해요. 근데 그 별들도,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온도가 높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 뭘 갖고 있냐면 대기 성분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봐라. 만약에 그 빛이 이 대기를 통과하면은 이 대기 성분이 주로 뭐겠니? 우주에서 만들어진 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주로 수소, 뭐 수소가 대부분일 거야. 그러면 요 빛이 수소를 통과하잖아. 그럼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수소기체를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들이 그 빛의 일부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흡수한 빛은 없는 거잖아. 빠져나오면. 맞지?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얘네가 흡수한 그 에너지만큼은 여기 없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지구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해당되는 파장을 얘가 흡수한 거야. 알겠어?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 안 온 거라고.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그러니까 검은색 배경에 밝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일단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중요한데, 흡수 스펙트럼은 이 기체, 여기 저온의 기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별 주변에 어떤 대기 성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저온의 기체를 빛이 통과할 때 얘네가 그 빛의 일부를 흡수한다고. 그럼 얘네가 흡수한 빛은 안 오는 거지. 우리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안 오니까 그 안 온 빛들은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검은색 선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은 얘가 흡수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그러면 이 기체 성분이 여기 있는 원자가 어떤 원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가 주성분이야. 그래서 만약에 흡수 스펙트럼이 요렇게 나타났다고 하자고. 근데 만약에 이게 헬륨이야. 헬륨이 주성분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가 그 빛에서 흡수하는 거하고 헬륨이 흡수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빛이 헬륨이 주성분인 애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즉 이 흡수 스펙트럼은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의 개수나 위치나 굵기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게 수소 때문에 나타난, 이 기체 성분이 수소여서 나타난 흡수 스펙트럼이라면 이 기체 성분이 헬륨이라면 수소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무조건 같은 원소라면 같은 선이 나타나니까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의 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수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헬륨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겠지. 맞지? 그 원소에 따라서 다만 이런 건 있어. 수소가 많지. 예를 들어 같은 수소인데 양이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양이 많으면 같은 수소인데 양이 많으면 여기가 더 굵은 거야. 이렇게. 여기가 더 굵은 것 뿐이지 그 선이 나타난 위치는 동일하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우주에 수소가 약 한 74%, 헬륨이 약 24%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아냈다고요.
그럼 74대 24니까 대략 얼마가 돼? 약 3대 1 나오지. 약 3대 1 나오죠.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번외로 방출 스펙트럼은 그건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흡수 스펙트럼 이제 얘가 여기 수소기체를 통과했다. 라고 한다면 방출 스펙트럼 뭐냐면 반대로 여기다가 유리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채워놔. 너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다음에 얘를 가열하거나 고압의 전류를 흘려줘. 이렇게. 그럼 얘가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 그 빛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수소인데 어떤 빛이 얘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관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채워놓고 얘한테 전류를 흘려주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스스로 빛을 내거든. 그러면 그때 나오는 빛은 똑같은 위치에 얘는 검은색 배경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는 것 뿐이고 얘는 무지개색 배경에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 배경에 밝은 선, 얘는 무지개색 배경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것 뿐이라고요. 알겠니? 같은 원소라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나 나타나는 위치는 같아. 알겠어? 근데 여기서 너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요 바로 방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제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얘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가 이 경우에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잖아. 왜 그렇게 되느냐가 그 7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잘 봐봐. 우리 수소 원소 갖고 얘기를 하자면 보세요. 수소 원소는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가 원자 핵이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가져. 그럼 수소는 전자를 몇 개를 가져? 한 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한 개를 갖는데 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야?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그 하나가 이 껍질에 들어있을 거 아니니?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화학을 배우면 배우겠지. 이 껍질마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 뭐 생각하면 좀 쉽냐면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쉬운 거야. 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면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커지지. 니네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많이 갖고 있어. 그럼 그 껍질 중에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건데, 자,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요 껍질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고, 얘는 200이라고 치고, 얘는 300이라고 치고, 얘는 400이라고 치자고. 그럼 만약에 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예를 들어 요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이 전자 에너지 100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계단을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많아지는 대신에 어떻게 되지? 선생님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섭지.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은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해, 얘네가. 그럼 기왕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의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껍질에 딱 들어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가 있어.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제 껍질에 있고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준 셈인 거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러면 에너지가 100이었던 애가 예를 들어 에너지 200을 흡수했어. 그럼 에너지가 얼마가 돼? 30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에너지가 300이면 요렇게 에너지가 300인 껍질 전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알겠니? 혼자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면 에너지 200을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해. 그랬더니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로 올라간 거지. 그럼 얘가 흡수한 것만큼은 이 빛에는 이제 빠져나온 빛에는 없는 거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에 검은색 선이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봐.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에너지가 많은 껍질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불안정해진다고요. 불안정하니까 어떡하려고? 안정해지고 싶겠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올려놓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내려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여기 들어있는데 내가 얘를 아까 이제 전류를 흘려준 거야.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얘가 에너지를 흡수 올라가잖아. 그러면 지가 저절로 다시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면 흡수해서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방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난다고. 그 방출하는, 그러면 봐봐. 야, 에너지 200 흡수해서 올라간 애가 내려오면 200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방출하면서 빛이 나니까 그 빛이 통과하면 그 방출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만 딱 도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흡수한 에너지나 방출한 에너지가 같으니까 같은 위치에 선이 나타나는 것 뿐이야.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 나오면 에너지가 낮은 껍질에 있던 애가 에너지 흡수함 에너지가 높은 껍질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 녀석은 불안정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낮은 껍질로 내려오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흡수 스펙트럼은 얘가 이렇게 에너지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올라갔던 애가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해지려고 내려오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이 실제로 약 3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거야. 알겠네? 그리고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 위치, 굵기 다르게 나타나고, 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같은 원소라도 어떻다? 양에 따라서 이 선의 굵기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수소면 무조건 선이 이렇게 나타나.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수소양이 많으면 여기가 이 가까이 선들이 더 굵어지는 것 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가모가 예측해 놓은 사실이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였지? 두 번째 증거는? 자, 두 번째 증거는 아까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가모가 예측을 했는데, 그지? 가모가 예측을 했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뭐 실제로 우연히 뭐 했다? 관측을 하게 됐다. 그지? 자,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관측. 그래서 아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가모라는 사람은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됐을 때 봐봐.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와서 우주로 퍼져나갔을 거고, 그 가는 동안에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뭐야? 점점 이제 파장이 길어져서 굉장히 파장이 긴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지구로 들어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 흑체 복사라는 게 있어요. 흑체 복사. 자, 흑체 복사라는 게 뭐냐면 흑체라는 가상의 물체야. 이 물체는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다 방출하는 애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100을 흡수했지. 그럼 100을 다 방출하는 가상의 물체를 흑체라고 해. 자, 열이나 그러니까 열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다 복사 에너지라는 걸 방출해. 그지? 그러니까 흑체라고 하는 물체는 자기가 흡수한 것만큼을 전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그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가 다 다르고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다 다르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어떤 흑체가 있는데, 얘 봐봐. 수민아. 이 흑체라는 물체가 온도가 약 3켈빈 정도 된다고 합시다. 온도가 매우 낮은 온도긴 하지만 얘도 어쨌든 흑체이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주변으로. 그럼 이때 이 온도가 3켈빈짜리인 흑체가 방출한 이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재보면 약 한 7cm 정도? 뭐 이 정도 나와. 해보면. 그러니까 가모는 현재 파장이 마치 3켈빈짜리 흑체가 방출한 것과 같은 복사 에너지의 파장 한 7cm 정도 되는 파장에 해당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지구로 쏟아져 들어온다. 즉 현재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서 한 3켈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
그럼 이제 이게 관측이 되면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우연히 관측합니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연히 관측해. 이거 지울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걸 관측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 이제 선생님 여기서 이제 빛이라고 하죠. 이 빛은 눈에 안 보이는 빛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너희한테 전화를 걸면 이 전화기에서 뭐가 나가지? 전파라는 게 나가요. 근데 이 전파도 사실 알고 보면 빛의 일종인 거야. 파장에 따라서 빛을 나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펜지어스와 윌슨이 안테나를 가지고 어떤 전파에 관한 실험을 막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신하려고 하는 전파 말고 이상한 신호가 계속 안테나에 들어오는 거야. 소위 말하는 잡음, 노이즈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테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갑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봐도 어느 방향으로 옮기더라도 항상 똑같은 잡음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 녀석의 정체가 뭐지? 하고 따져봤더니 파장이 7cm 정도 되는,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표현하는데,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애가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방향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야?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파장이 약 7cm짜리가 계속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7cm짜리는 흑체로 따지면 3켈빈짜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하고 파장이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구 바깥은 모든 방향이 우주일 거 아니야. 그럼 우주 전체에서 파장이 7cm짜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현재 이 우주가 온도가 몇 도다? 약 3켈빈 정도 되는 흑체라고 생각한다고 걔가 계속 7cm짜리 방출하는 셈인 거거든. 그러니까 가모가 예측한 거랑 어때? 맞아.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관측은 했지만 어쨌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서 가모가 예측한 것과 맞구나, 예측한 사실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됐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관측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연히 관측한 이후에 인공위성을 띄운 거야.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정밀하게 관측을 했어. 처음에 코비 위성이라는 걸 띄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WMAP이라는 위성을 띄워서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한 거야. 자, 눈에 안 보인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그걸 관측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네 온도에 따라 파장이 다른 거잖아. 아까 얘기했지. 온도가 높으면 걔네들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짧아요. 온도가 낮으면 걔네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긴 거야. 그래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봤더니만 지상에서는 완전히 균일한 줄 알았더니 인공위성으로 정밀하게 관측했더니 대체로 균일해, 우주 배경 복사. 그런데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 파장이. 자, 미세하게 파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미세하게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지. 우주의 온도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3켈빈 정도 되는데 미세하게 좀 더 높은 곳도 있고 미세하게 좀 더 낮은 곳도 있고 이렇더라라는 거를 이 위성의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 그래서 그 알아낸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온도에 따라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야. 요 그림이거든. 봐봐. 지금 요건데, 응? 이게 이제 WMAP 위성이라는 애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그냥 우리 알아보기 쉽게 온도에 따라 색깔로 표현한 거야. 지금 보면 이제 대체로 무슨 색이냐. 지금 이게 칠판이라 잘 안 보여. 대체로 푸른색을 떼요. 푸른색을 띠는데 곳곳에 약간 노란색인 부분도 있고 빨간색인 부분도 있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균일하더라 이거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대체로 균일하더라. 대체로 균일하지만 지금 보면 어때? 미세하게 뭐 빨간색인 부분, 노란색인 부분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참고로 온도가 파란색인 부분 조금 낮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빨간색 온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하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미세하게 불균일, 예를 들어 여기가 온도가 높은 지점이라고 치자고. 그지?
온도가 높은 지점. 근데 여기 온도가 뭐 낮은 지점이라고 치자고. 그럼 온도가 높다, 낮다라는 건 뭐지? 우주 공간에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어디는 수소하고 헬륨이 조금 많다는 얘기고요. 어디는 수소하고 헬륨이 좀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수소하고 헬륨이 만약에 우주 공간에 완벽하게 고르게 분포해서 나오는 우주 배경복사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밀도 차이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밀도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주 배경복사가 대체로 균일하다는 얘기는 우주의 밀도가 대체로 균일하다는 얘기야. 근데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다 고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나 이런 어떤 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미세하게 불균일을 해서 온도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는 수소 헬륨이 좀 많고 어떤 부분은 수소 좀 적으니까 수소 헬륨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걔네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미세하게 불균일한 것 때문에 별이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모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얼마? 현재는 3켈빈일 거고, 그래서 그 3켈빈짜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크기,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한 7cm 정도 되는 애가 관측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연히 관측한 이후에 어쨌든 그게 입증이 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가모는 빅뱅 우주론의 예측글에서 가모가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거다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함으로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은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는 수켈빈인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연히 관측을 해보니 어때? 약 3켈빈짜리 물체가 방출하는 것과 같은 파장의 마이크로파가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된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아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이구나. 그럼 빅뱅이 예측한 게 맞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위성들을 띄워가지고 지금은 요거보다 더 정밀한 이제 플랑크 위성이라는 것도 이제 띄워놨다만 최근에 정밀하게 관측을 해보니 그 밑에 봐봐. 등방성과 균등성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이 되더라. 그러나 전 우주 영역을 관측해서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 결국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란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하자면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원소밖에는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그 원자번호로 따지면 2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원자번호 3번부터 아까 자연상태인 92번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나머지 수소하고 헬륨보다 무거운 애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자, 빅뱅이 일어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억 년쯤 지났을 때 방금 얘기한 우주 배경 복사의 어떤 미세한 그 불균일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제 10억 년쯤 지났을 때 곳곳에서 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져. 바로 이 별이 만들어질 때 바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별의 탄생이 있으면 소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마치 사람처럼 수명이 있어. 얘가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멸이 되거든. 그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이 말이야. 자,
아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미세하게 불균을 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곳곳에 수소하고 헬륨 이런 그런 물질들이 뭐 다른 원소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다만 주성분은 수소 헬륨일 거 아니야? 걔네가 무지하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마치 지구에서 보면 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그러니까 성간 물질인 거야. 수소나 헬륨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성운이라고 불러요. 자, 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성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조그만 입자들이라 하더라도 걔네 다 질량이 있겠지. 그럼 질량이 있는 애들이 원체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뭐야? 질량이 있는 애들끼리 무조건 서로 잡아당겨. 우리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에 의해서 얘네가 서로 막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 그럼 점점 모이기 시작하지. 자, 구름처럼 퍼져 있던 게 점점 모이기 시작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 중력 수축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점점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뭐야? 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띠게 돼. 물론 이제 주변에 뭐 남아있는 일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원반 형태를 주변에 분포하면서 게다가 얘네가 또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동그랗게 생긴 요 녀석은 계속 지금 그 안에서 얘네들이 그 안에서 서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모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게 돼. 온도가 상승해. 그럼 온도가 상승하다 보면 이 동그란 덩어리가 가열되면서 어떻게 돼? 조금씩 이제 뭐야?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해. 근데 아직은 별이라 부르지 않아. 그래서 요 단계를 뭐라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원시별. 또는 자, 원시별 또는 뭐 요 용어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전주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주계열. 그럼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자, 요 원시별이 나온 다음에 그럼 자, 이 원시별이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 그래서 살짝 빛을 낸다 그랬잖아. 그럼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자, 얘 뭐 때문에 빛이 나는 거라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씩 빛이 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중력 수축입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돼. 알겠어?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다? 중력 수축.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잘 봐봐. 특히 요 가운데로 계속 모일 거 아니니 요 중심부의 온도가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중심부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자,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잖아. 근데 거의 주성분이 수소겠지. 그러면 여기도 수소가 있고 요 가운데도 수소가 있는데 얘네가 계속 모이다 보면 특히 요 가운데 부분은 온도가 특히 높아. 그래서 잘 봐봐. 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됩니다. 1000만 켈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가운데 그 1000만도가 넘어가는 영역에 있는 수소들이 핵융합을 해요. 즉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자, 수소 핵융합은 뭐냐면 그럼 여기 자, 봐라.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 원자들이 원래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었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 핵과 전자 분리돼. 분리된 상태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 그럼 원자 핵만 남아있잖아. 그러다가 여기가 1000만도가 넘어가면 그 수소의 원자 핵들끼리 합쳐지는 거야. 우리 앞에서도 나왔어. 빅뱅 때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났잖아. 요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게 돼. 알겠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때 자, 그럼 봐봐. 수소 원자 핵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요건 이제 양성자겠지. 따지면 중성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때 뭐 베타 분기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자면 요렇게 돼. 그럼 이때
얘네들 각각 4개의 질량을 합한 거랑 요거 하나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이 조금 줄어. 알겠니?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조금 준다고요. 근데 그 질량이 조금 줄어든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거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게 돼.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느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잘 정리를 해놨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도 하지. 에너지가 얼만큼이 발생하냐면 질량이 줄어든 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운데 부분의 온도가 1000만도가 이제 돌파되면, 최소 1000만도가 되면 그 가운데서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막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반짝반짝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때부터를 뭐라 부르는 거야?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지금 보면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요 단계를 뭐라 부르냐면 주 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를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는 거, 봐봐. 아까 원시별일 때 에너지원은 중력수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주 계열성일 때 에너지원은 뭐다? 수소, 핵융합. 왜 그때 에너지가 나오니까. 알겠니? 그럼 봐봐.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소멸될 때까지 그 일생이 있을 거 아니니? 자, 참고 그 일생 중에 대부분이 바로 요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100억 년이다 그러면 그 100억 년 중에 대부분을 요 단계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들의 80~90%가 다 현재는 주계열성인 별들이야. 알겠니? 이때부터 별이라 불러. 자, 근데 이때는 보세요. 어쨌든 이 가운데서는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막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또 나중에 이런 질문 하면 안 돼. 선생님, 얘는 왜 안 변해요? 얘는 1000만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아무튼 그럼 얘네들은 지금 막 중력 수축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도가 되니까 수소핵융합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결과 에너지가 발생하면 얘네들도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팽창하려고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팽창하려는 힘하고 수축하려는 힘이 뭐야? 균형을 이루어요. 다른 말로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 그래서 이때는 이 별의 이 주계열성일 때 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알겠니? 주계열성이란 단계일 때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알겠니? 뭐 때문에? 자, 여기다 쓸게. 중력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기체들이 팽창하려는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그게 서로 어때서?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동안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동안에는 크기가 일정하다. 어쨌든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라 불러. 우리가 이때부터 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별이다. 알겠니? 원시별과 차이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냐 물어보면 중력수축.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뭐냐 물어보면 수소핵융합이야. 그러니까 니는 수소핵융합도 2번 나오는 거야. 아까 빅뱅 일어나고 3분 지났을 때도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의 내부에서도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 2번 나오는 거니까 구분해줘야 됩니다. 빅뱅 때 일어난 수소핵융합인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인지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요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이제 전부 헬륨으로 변했어. 그럼 이제 핵융합이 끝났지? 끝나면 어떻게 돼? 자, 끝나면 중심에 뭐만 남아있겠니? 전부 헬륨을 변하니까 헬륨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주변에는 뭐가 있어? 헬륨을 변하니 수소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수소핵융합이 끝나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 이 헬륨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그지?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 주변에 있는 수소는 팽창을 해버려.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 그럼 야, 그럼 이때는 이 중력 수축하려는 힘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아요. 예? 커진다니까? 그럼 안 같은 거지, 이때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굉장히 커져. 근데 중앙에서는,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헬륨이 또 지들끼리 막 모이면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럼 요 단계를 뭐라 부르느냐? 졸라 커졌거든? 거성. 근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 자, 지금 그거 10페이지 보시면 되는 거야. 그지? 얘는 붉은색을 떼서 적색거성이라고 불러. 적색거.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끝나면 적색거성이라는 단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그럼 적색거성이라는 단계일 때 이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또 얘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만약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한 1억 도 정도까지 올라가.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일어나? 이 헬륨이 또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색거성 내부에서는 뭐가 일어나? 온도가 높아지다가 1억 도가 되면은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자, 헬륨 핵융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3개의 헬륨 핵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탄소라는 원자 핵이 만들어져.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고 있는 거야. 맞지?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고 우리 알다시피 탄소는 6번이거든? 맞지? 점점점 무거운 애가 생겨나고 있는 거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주변은 뭐 한다고? 팽창한다고. 그래서 크기가 매우 커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붉은색을 보여. 알겠니? 자, 참고 태양 갖고 얘기하자면 태양이라는 애는 현재 주계열성일 때 뭐야? 약간 노란빛을 띠거든? 근데 태양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언제 이렇게 될까? 아직도 몇십억 년 남았어. 알겠어? 아무튼 적색거성 단계일 때는 중심부에서, 그치? 얘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난 거라면 얘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헬륨이 이렇게 있으면, 헬륨도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1억 도가 넘어가는 헬륨만 이제 탄소로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헬륨, 1억 도가 되지 않는 헬륨은 그냥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럼 또 이제 맞아. 헬륨이 핵융합이 끝났어, 또. 자, 그럼 탄소가 또 핵융합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무거운 원소가 얘는 1000만 도가 되면 일어나잖아. 근데 얘는 1억 도가 돼야 돼. 그러면 또 탄소가 핵융합하려면 1억 도보다 더 높아야 돼. 5억 도 가까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질량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지금 이게 이 별의 질량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한 1억 도 언저리까지밖에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있니? 만약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계속 일어나 핵융합이. 근데 태양 정도 되면 여기서 딱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다 끝나고 나면 중심에 뭐가 있어? 탄소 덩어리만 이렇게 딱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주변은 계속 팽창해서 그냥 퍼져 나가버리는 거야. 퍼져 나가니까, 자, 봐봐. 퍼져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야, 안 보이다가 나중에 얘는 그냥 다 퍼져 나가버려. 요 녀석을 뭐라 부르냐? 행성상성운이라고 불러. 행성상성운.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요 탄소 덩어리는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 행성상 성운이라는 애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퍼져. 그럼 자, 이 퍼져 나간 애들은 어떻게 돼? 성운이니까 얘네들은 또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야. 알겠니?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 백색 외성만 딱 남아. 어떤 애들이? 전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들은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고 헬륨이 핵융 앞에 탄소까지 딱 만들어진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 그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문제 푸는데 자, 어떤 별의 내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잘 봐, 승민아. 가운데 탄소 있고 그 바깥에 헬륨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면 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이 별은 질량이 무조건 얼마 정도 되는 거다? 태양 정도 되는 겁니다. 알겠니? 무조건 태양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그림 나오면 가, 나, 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지? 어떤 별의 내부다 했는데 이렇게 딱 나왔어. 이거 무조건 태양 정도 되는 애인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사실 태양 정도 되는 별이 그렇게 큰 별이 아니라면 졸라 큰 별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졸라 큰 별도 있을 거 아니니?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근데 과정은 비슷해.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금 차이만 있지 이 전체적인 과정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가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들 얘기를 해봅시다.